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결국에 대한민국 주식입니다. 네, 대한민국 주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1강에서 슬기로운 한국 주식 생활이라고 했어요. 미국에서 성공한 투자자를 우리나라 그 투자에 대한 책을 그 벤치마킹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따라해서는 안 되고 뭐 역시나 다른 곳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뭐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그 사회 환경, 지위, 업적, 정보의 그런 그 시대적인 트렌드 뭐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요. 가장 일반인적인 시선에서 뭐 저도 일반인이잖아요 여러분. 일반인적인 시선에서 노력파예요. 노력하는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노력하는 만큼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말 일반인이 최상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주식을 하는 방법이지 일반인이 벼락부자가 되고자 하는 강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이 최상의 만족도라고 하면 그 가격도 그 돈도 뭐 천차만별이겠죠. 그런데 장난컨대 제가 가지고 있는 시선에서 최상의 만족도라고 하면 이 대한민국 시장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의 주식을 할 수 있고 주식에서 그 어떠한 자본을 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증시 주도국이 아니에요. 증시 주도국은 G2. 자, 미국과 중국입니다. 역시나 얘네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뭐 얘네들이 한번 정세가 좋지 않고 또는 미국이 뭐 전쟁을 한번 한다 하면 그냥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는데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사이에 낑겨 있는 어떤 애매한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투자 지표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될 때가 많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화나 이런 기초통화국이라는 이유로 이제 전 세계 1위죠, 사실상. 1위를 위협하는 2위. 그리고 우리나라와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 이 교역국.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포인트는 뭐냐면 일반적인 그 미국 증시의 흐름이 한국 증시에 반영이 되는 경향이 크다. 예를 들면은 뭐 미국 증시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날에 뭐 내려갔다. 네, 이런 구간에 뭐 마이너스 한 5%, 0.5% 내려갔다. 우리나라도 일단 뭐 갭 하락으로 그러니까 시가가 뭐 0.4에서 만약에 0.5% 하락하고 출발하는 경향이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커플링이고, 네, 커플링이 뭡니까? 똑같이 움직인다, 똑같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것과 반대되는 말이 이제 디커플링. 이게 뭐 중국이나 뭐 미국의 영향을 안 받고 단독적으로 좀 움직인다. 이런 게 이제 디커플링 상세인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커플링보다 디커플링이 횟수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일반적인 개념. 네, 절대적인 것은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미국 선물 지수. 역시나 이제 전날 미국 증시가 뭐 플러스 0.4% 마감했더라도 우리나라 장 끝나고 시차 때문에 우리 장 개시하기 전에 이제 미국 장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물 그 정규장은 좋았는데 미국 선물 장세가 좋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난을 많이 치는 거예요, 자본가들이. 아시아 증시랑 이제 그 유럽이나 뭐 특히 이제 아메리카, 네, 미국 증시가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한국 증시나 아시아 증시를 장난치려면 선물로 장난을 치는 거고, 그러면 미국 선물 지수가 장난을 치게 되면 아시아 증시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다고 그렇게 데이터를 만들어낸 거예요, 패턴을 얘네들이.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이거 봐야 된다. 선물 시장 지수와 선물 주가가 반대일 때 이제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현물 시장은 플러스였는데 선물 지수가 우리나라 장 개시하기 1시간이나 뭐 30분 전에 그때부터 마이너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는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오히려 상승 안 하고 하락할 수도 있는 요소가 있고, 이런 변칙적인 요소도 존재한다. 이것도 이제 미국 장 상승, 우리나라 하락, 디커플링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디커플링 제가 이제 설명했는데 이거 정리하셔가지고 그 용어정의 부분이니까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주요 해외 선물 지수는 이제 이런 나스닥 선물, 이미니 나스닥, 이렇게 S&P 500 선물 지수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죠. 상승하는 장에서는요, 여러분,
뭐 운 좋게 올라가고 또 내려가더라도 올라가고 이 상향을 할 수 있는 그 성질이 있는데, 하락에 있을 때는 사람이 이제 공포심이 나오는 거예요. 상승장에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하락장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도 좋아하지만 적당한 하락장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시장이 좋다 하면은 절대 아무도 안 팔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구실에 있어서 이게 구실이 없으면은 사람이, 개미들 보통 손절 잘 안 해요,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데 개미들이 손절을 하려면 어떤 이유가 일어날까? 아, 진짜 위험한 공포심을 가질 만한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중국 이슈, 북한 이슈, 금리 상승 이슈, 뭐 세계 경제 지표 이슈, 막 건덕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가지고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 벌어놨던 거 이쪽에서 안 까먹으려면 하락장의 대응이 10배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거시적 지표인 시장 캐치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그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요소는 객관적인 지표로도 우리가 충분히 캐치가 가능하다. 그 분위기를 캐치가 가능하다라는 점 인지하시고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갑자기 차트가 잘 가고 있다가 서서히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래량이 좀 발생하고, 파세코라는 종목에. 그러면은 여름에 나올 수 있는 뉴스들, 폭염이다, 에어컨 풀가동이다, 에어컨 살 데가 없어가지고 창문에 에어컨을 산다는 뉴스를 대기하기 위해서 사는 거, 이게 이제 트렌드를 인식하는 거예요. 역시나 이제 추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파생을 할 수 있냐면은 뭐 이런 거죠. 굉장히 이제 원리적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자,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일단은 마스크 껴요. 마스크 실적 끝났어요. 상승 끝났고, 그 다음에는 거리두기가 발생되는 거예요. 거리두기가 발생되게 되면 많은 제약이 따르겠죠. 많은 제약에 따름에 있어서 그 출구 전략이 뭐가 있습니까? 자, 배달 음식이라고 하면은 관련주가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서는 또 밀키트, 조리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죠. 이런 산업이 또 좋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비대면, 원격 의료가 당장 활성화되지 않지만 이 코로나라는 게 지속이 된다고 하면 원격 의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 준비하는 거. 그리고 지금 원격 교육, 그리고 집콕이 늘어나게 되니까 OTT, 그리고 인터넷 게임, 이렇게 연결 짓는 게 바로 트렌드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 현상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걸 미리 딱 인식하고 있다가 이런 로드맵을 그리는 거예요. 어떤 주제가, A라는 주제가 딱 하고 떴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동원력을 다해서, 그게 심지어 적용이 안 되더라도 1, 2, 3, 4, 5 여름이 오면 생각나는 그런 키워드들을 가지퍼치게 하는 것처럼 A라는 생소한 단어가 있다고 하면 적용이 안 되더라도 1, 2, 3, 4, 5를 주제를 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쪽 관련주를 뽑아놓고, 여기에서 뽑아는 놨는데 실제로 야금야금 거래가 발생하고 뭔가 차트가 움직이고 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면 최소한 한 번 양봉은 줄 것 같다. 전체적인 통계를 봤을 때. 심지어 과거에는 여름이나 계절이나 지진이나 이런 자연 현상 때문에도 주식이 올라가고, 황사 때문에도 필터를 영위하는 필터업을 하는 회사들이 올라갔고, 그게 또 실적적으로 따라왔었고, 이런 통계적인 이런 패턴을 인식을 하고 있다면 다음 종목에 무작위의 이런 가설을 세우고 차트를 미리 준비한 다음에 올라가는 시점에 기술적인 거, 거래량적인 거, 재무적인 거, 공시적인 거 8요소 도입해서 때려박아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유연한 재료 발굴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슈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여름이 발생하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가상의 키워드를 확장시키라고 했죠. 코로나가 발생하면 가상의 키워드,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미래차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키워드, 우주항공이 나오게 되면은 우주와 통신, 우주체, 발사체, 이런 거.
꾸며낼 수 있는 확장. 그러니까 이게 이 확장이라는 거 여러분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 이런 거예요. 막연한 상상이 지금 현실이 돼요. 막연한 상상. 이건 뭐냐면 어떤 뭐 책을 좀 읽으시려면 뭐 주가를 직접적으로 뭐 알려주는 그런 책이나 이런 걸 하지 마시고 미래 뭐 옛날 뭐 이런 책도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UN 미래 보고서 뭐 이런 책도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보고서를 전문가들이 각각의 그 전문가들이 딱 취합해서 요약해서 나온 책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았어요. 자, 이런 것처럼 그 미래에 있는 산업들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또 이렇게 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슈. 자, 예로 들어 볼게요. 최저 임금 상승 어떻게 이어집니까? 가계 부담, 인건비 상승.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개 이어지겠죠? 그러면 인력에 대한 부담감, 이렇게 사람 스스로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런데 갑자기 A 회사에서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인데 얘가 사람 인당 한 3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의 유지비는 1,000만 원이고 사람을 쓰려면 100만 원 기준으로 3명 쓰고 한 달 1년 쓰게 되면은 그냥 한 2,000만 원, 3,000만 원 나가요. 근데 언제 그만둘지 모르고 약속 안 지킬 수도 있고 또 뭐 펑크 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로봇은 웬만하게 실수 안 하는 게 나았어요. 자, 시대는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줄어들까요? 로봇이 많아질까요? 로봇이 많아지겠죠. 지금 마찬가지죠. 배송 로봇, 배송 드론, 뭐 서빙 로봇, 지금 당장만 봐도 키오스크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이렇게 상상하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트렌드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재료는 뭡니까? 여기에서 로봇만 당연히 만들면 되겠습니까? 인공지능. 네, 쭉 이어가서 인공지능.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야죠. 음성 인식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안면 인식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파생되는 거예요. 관련 기업 A, B, C 차트 O, 재무 상태 OK, 차트 상대적으로 저점. 나는 투자할 것인가? 매매할 것인가? 투자는 이건 어찌됐든 간에 재무 상태도 좋고 매년 벌어들이는 돈이 조금 약간 증가되고 이거 안전빵으로 넣어놔도 문제 없겠네? 투자. 이거 기다렸다가 차트 뜨는 거 보고 들어갈래? 매매. 자, 이거 끝입니다. 2차 뉴스라는 것은 좋은 뉴스도 있고 좋지 않은 뉴스도 있고 악의적으로 낸 뉴스도 있고 그 수급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낸 뉴스가 있고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뉴스조차도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을 이 기사를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특징주로 인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A라는 종목이 강세다라는 특징주가 될 때는 뉴스가 나오기 직전에 또는 그 이전 차트에 뉴스가 만약에 최초로 뜬 거라고 하면 그 전에 거래량이 발생한 것이 있는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뉴스 창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1차 뉴스, 2차 뉴스의 가공 부분 이거 구별하려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특징주라고 이제 키워드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뉴스의 특징주라고 이제 키워드가 들어가서 나온 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녹화 기준에서는 지금 어떠냐면 8월 29일이에요. 8월 29일에 주식 관련 뉴스 특징주로 들어간 거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에도 없어요. 27일도 없어요. 자, 8월 27일에는 언제까지 이어지고 있냐면 18시 끝나니까 특징주가 확 줄어들어요. 주말에는 특징주도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차 가공된 뉴스가 안 나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보통 특징주라는 게 언제 자주 나오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특징주는 그냥 뭐 기술적 분석 특징주 이런 것들은 이제 객관적인 지금 올라갔던 뉴스에 대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종목에 대해서 제목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객관적인 지표를 알려주는 그 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거 뭐 대원 강업, 수소 비전 공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대원 강업이라는 회사가 이 호재가 있고 없고 이런 거 떠나서
내달 수소 비전 공개라는 트렌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 달에 현대차 그룹이 유럽과 한국에서 동시에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수소 사회의 비전을 최초 공개한다. 일단 뭐 트렌드 정도 깔려 있을 수도 있고, 뭐 재료가 수소라는 재료가 있고, 그러면은 수소와 재료가 연결되어 있는 이 트렌드 속에서 이 현대차 그룹이 내달 초 뭐 한다는 소식은 1차 뉴스예요. 그런데 대원광업이 수소 비전 공개하는데 넥소의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해서 상승한다라는 것은 가공된 뉴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1시 9분에 났어요, 뉴스가. 대원광업이라고. 그 전에 뉴스가 났지 않았죠? 네,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11시 9분. 자. 그리고 회사 분석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대주주 지분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했지 않습니까? 그걸 왜 파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심화 과정입니다. 일단은 뭐 종목을 봤을 때 시가총액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000억짜리 종목이 있는데 대주주 지분이 한 55%다. 그러면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에다가 대주주 지분이 55%면 450억이 그나마 이 묶여있지 않은 주식이다. 뭐 어느 정도 유통이 가능한 주식이다라고 추정하는 거거든요. 추정. 그러니까 지금 대주주 지분이 뭐 조금 더 명확한 글씨로 제가 써드릴게요. 2000억이다. 2000억 회사에 한 30% 대주주 지분이 딱 나와있다. 플러스 특별관계자 합쳐가지고. 그러면은 이 지분은 이제 600억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가총액 2000억짜리 기준에. 그러면 이제 1400억이 이제 유통 주식일 수 있는데, 여기는 이거는 절대치가 아닙니다. 1400억이 모두 유통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 30%는 지분을 매도하지 않을 것을 전제하에 나머지 1400억의 기준으로 회사의 크기를 판단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상대적인 기준이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장단점을 제가 일단 일반적인 개념에 대한 걸 만들어 드릴게요. 대주주 지분은 50 플러스 한 주가 되면은 이제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경영권에 대한 공격이 들어와도 일단 절대적인 수치 50 플러스 1이거든요. 과반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권이 안정적인 방어가 가능하다. 단 투자의 접근성이 낮은 경우가 있다. 그럼 이게 경영 참여를 위해서 경영 간섭, 경영권 분쟁, 이 회사를 잡아먹기 위해서 아무리 지분을, 시장에 있는 지분을 다 끌어모아도 50 플러스 한 주, 그 한 주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 딱 결과로서 나오잖아요. 자, 투자에 대한 접근성이 낮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시장의 관여도가 인기가 없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회사 경영에 대해서 안정적인 확보를 가질 수 있지만 경영권이 고착된다. 그러니까 이 대주주가 쓰레기인 거예요. 자, 이 쓰레기인데 회사 유보금은 쌓여두고 발전할 생각은 없고 신사업에 투자할 생각은 없고 어디에 뭐 지분 투자 요즘에 유행이라고 하던데 얘는 지분 투자도 안 하고 돈만 쌓아두고 뭐 하는 거야? 이러다가 말아먹겠지. 자, 매력도가 떨어진다.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습니다. 보통 벤처 기업으로 출발해서 그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 어떤 사모펀드나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유치해서 싼 가격에 유치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마침 시대적인 트렌드를 만나서 정말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배달 앱이나 이런 것들 보면 보통 이제 그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던 기업이 많은데, 이 스타트업으로 출발했다가 시대적인 트렌드를 만나가지고 공룡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초창기에 지분율이 낮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시장에 이제 풀려있는 지분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뭐 큰 지분, 그래 경영권을 확실히 장악하고 출발한다기보다 일단 회사를 키워나가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많이 끌어모으자라는 관점이 이제 스타트업에서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뭐 그러니까 뭐 대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이제 돈 냄새 맡는 이제 그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 집중하는 거예요. 싸니까. 그때 대박 나면은 정말 10배 20배 오르는 게 요즘에 그 벤처기업의 신화니까. 그런데 대신에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있을 수 있다. 왜? 초반부터 이제 IT든 뭐든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부실하게 경영권을 가지고 시작하면 그 뭐 사모펀드끼리 뭐 물량 모아가지고 이 회사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대신 주가의 그런 그 경영권 그 분쟁이나 아니면은 경영 참여나 아니면 지분 확보로 인한 그런 주가에 대한 상승의 메리트는 클 수도 있다. 이런 메리트가 있는 기업은. 그런데 이게 장점이에요. 장점일 경우에 이제 이런 건데, 단점은 뭡니까? 회사가 좋은데 경영권이 위협받을 정도로 지분을 추가 매수를 하거나 확보를 안 한다고? 반대로 말하면 회사 좋은 척하고 쓰레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 쓰레기. 회사 잘 나가고 있는데 경영권 위협받고 있는데 왜
CEO의 지분이 이거밖에 안 돼. 그만큼 회사에 메리트가 없는 거잖아. 재무가 정말 좋지 않거나 관리 종목에 많이 노출되거나 연속적인 적자를 낼 수 있는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이런 부분입니다. 재무 판단에 왜 판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떤 요소, 어떤 투자나 매매의 지표를 결정 지을 때 이거는 수치적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판단을 하냐의 그 결정지는 요소인데요. 이거는 내가 종목을 보유 또는 매매하는 기간 동안 안전하다, 괜찮다, 불안하다, 이것을 판단하기 위한 게 재무예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매출이 정말 재무제표상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나왔어요. 컨센서스라고 해서 이 예상치, 에스티메이트, 견적, 예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매출 잘 나가고 이런 거 떠나서 뭐로 인해서 한 방에 무너졌습니까? 모든 종목이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쪽 테마가 중국이 사드 미사일 배치했다는 이유로 한한령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한국에 대한 어떤 것들을. 뭡니까? 산업군에 대한 거.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직격탄을 받은 게 뭡니까? 화장품, 관광, 이런 것들과 비교되는 면세, 그리고 플러스해서 K-팝, 엔터, 미디어, 드라마.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관광에 대한 한 한령을 딱 걸어버리는 로 인해서 그래도 그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매출을 내고 있었던 기업들은 그나마 살아남았지만, 그게 아니고 조금 이제 중소기업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실적 개선이 그 목마른 기업들은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박살. 자, 이런 것들이 재무제표의 함정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이 지표적인 또는 어떤 성장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이런 이슈들로 통해서 가긴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했죠. 배신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는 배신을 할 수 있는 게 재무제표 기간, 재무제표 의존 또는 기반 투자다 또는 매매다. 자, 그래서 이거는 참고한다. 어떤 종목을 집어넣으실 때 망할 회사다, 망하지 않을 회사다 라는 정도의 그 기준을, 척도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바라보시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다 라고 이제 결론이 조금 지어질 것 같아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트라는 것은 역시나 캔들 거래량 이평선 플러스 등이거든요. 네, 여기서 매물대도 있고, 이것은 어떠한 그 수치적으로 절대값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절대값을 구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거는 어떤 차트입니까? 올라가는 차트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내려가는 차트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한 개 더 그릴게요. 이러다가 이런 모양이 나오면 어떤 구간입니까? 네, 여기 이 구간이 올라갈 수 있는 그 구간에 있는 차트다. 그리고 여기 구간은 뭡니까? 자, 이러고 있다가 내려간다. 자, 그럼 여기 구간은 내려가고 있는 차트다. 자, 그러면 각각의 차트를 봤을 때 이쁘다 안 이쁘다를 구별하실 수 있겠죠. 네, 지금 이 그림만 봐도 구별을 할 수 있다면, 캔들을 봤을 때 수치에 의존을 하지 마시고, 수치를 구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차트가 이쁘다, 이쁘지 않다, 이렇게 먼저 들어가 보세요. 당연히 상승이 나온 종목은 이쁜 차트가 되는 것이고, 하락이 나오는 차트는 안 이쁜 차트다.
이렇게 차트를 접근하시면 굉장히 그 접근성이 쉬워집니다. 따라서 수치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대입해봐도 절대적인 수치 정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요소들은 그냥 체크를 하고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그 봉의 형태, 시가, 종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오늘 마감했는데 이거는 시가가 언제지, 종가가 언제지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이 없고 그냥 파란 봉, 뭐 윗꼬리 달린 봉은 그냥 그거예요. 그거. 아시겠죠? 세력의 입장에서는 많이 샀어요. 네, 많이 샀으면 여기서 한 뭉탱이 샀으면은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목표 구간까지 조금씩 털거나 아니면 호재나 뉴스 이용해서 여기는 털지도 못하게 올라가서 흔히 말하는 뭐 그 고가에서 빨리 상한가를 가거나 아니면 뭐 점상에 가거나 이래가지고 한 곳에 털거나 아니면 올라가면서 개미들의 인기를 끈 다음에 야금야금 털고 가거나 그렇게 하길 원한다. 그런 것들은 거래량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것은 모래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시 주가가 다시 내려가고 그리고 손절할 사람 손절하고 다시 여기 바닥에 모래가 쌓이겠죠. 뭐 뿔뿔이 흩어진 아니면 위에서 잔뜩 흩어진 모래를 계속 아래로 던지는 거죠. 누가? 무서워하는 누군가가. 그러면 다시 물량이 모이게 되면 또 올라가는 거고 이게 계속적인 반복인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